스웨덴 스톡홀름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 협상이 이틀째 계속됐습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을 비롯한 한국 대표단도 참석해 협상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이틀 북한과 비핵화 협상에 큰 진전이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2월 말 북미 회담을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언론들은 핵사찰을 허용하거나 핵탄두를 해체하기로 한 것은 아니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의원이 민주당 탈당을 선언하고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들은 변명에 불과하다며 당장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일정이 오늘 결정됩니다. 영장 전담 판사 5명 가운데 법원 행정처 근무 경력이 없는 2명이 심사를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은 서울이 영하 7도, 철원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며 다소 춥겠지만 낮에는 영상권으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미세먼지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굿모닝 YTN 3부 시작합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함께 합숙하며 진행되고 있는 북미 실무 협상이 이틀째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우리 대표단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북미 양측을 중재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스톡홀름에서 황보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서 북쪽으로 50km 떨어진 산속. 이 외딴 곳에 무장한 경찰들이 외부인 진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휴양시설이 들어서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 대표단이 2박 3일간 합숙하면서 집중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특기할 만한 점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더불어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이곳에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과 미국 간 협상뿐 아니라 남북한 간 만남, 한미 간 조율이 긴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3자 회동도 마련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와 장소, 날짜 등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양측의 이견을 좁히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난해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와 체제 보장을 주고받는 협상에 본격적으로 들어간 이후에 남북미 3자가 회동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한반도 화해 분위기를 주도해온 한국을 미국과 북한이 신뢰하면서 중재를 맡기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이런 깊은 산속에 회담장을 마련하는 등 적어도 서너 달 전부터 미국과 함께 이번 회담을 치밀하게 준비해왔습니다. 어떤 성과가 날지 주목됩니다. 스톡홀름에서 YTN 황보선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이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큰 진전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대표단과의 만남이 좋았다면서 2월 말에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김영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오바마 정부 말기 상황과 지금을 비교하라며 우리가 북한과 엄청난 진전을 이룬 것에 대해 언론이 평가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고위 대표단과 좋은 만남을 가졌다며 2월 말 김 위원장과 만나길 고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언론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북한과의 협상에 큰 진전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비핵화 협상에 많은 진전이 있었고 조만간 장소도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had a very good meeting yesterday with North Korea. That was an incredible meeting. It lasted almost 2 hours. And we've agreed to meet sometime, probably the end of February. We've picked a country, but we'll be announcing it in the future. 미국 언론들은 2차 회담 장소로 베트남의 하노이와 다낭, 호치민을 꼽았습니다. 다만 실제로 북미 간 협상에 진전이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 위협이 없다고 했지만 핵무기 사찰을 허용하거나 핵탄두를 해체하기로 약속한 것은 아니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대북 제재 기조를 누그러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이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핵연료와 핵무기 생산을 동결하는 방안을 북한에 타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현지 시각으로 지난 18일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이제는 약속을 실행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 미디어 그룹 싱클레어 방송의 진행자 스콧 서먼과 가진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비핵화 노력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인터뷰는 폼페이오 장관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고위급 회담을 하고 김 부위원장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면담에 동석한 날 이뤄졌습니다.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미국 귀국길에 오른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은 어제 저녁 경유지인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베이징에서 휴식을 취한 뒤 고려항공을 이용해 내일쯤 북한에 갈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박희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워싱턴을 출발해 귀국길에 오른 김영철 부위원장이 경유지인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워싱턴으로 향하던 지난 17일 노출을 꺼려 우산으로 가린 것과 달리 이번엔 얼굴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VIP 통로를 통해 공항을 빠져나온 김 부위원장은 중국 측에서 마련한 승용차를 타고 시내로 이동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주중 북한 대사관에서 최소한 하루 이상 묵으며 휴식을 취한 뒤 북한에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월요일에는 평양으로 가는 항공편이 중국 국적기뿐이 없어 고려 항공편이 있는 화요일에 갈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 고위 관리들은 그동안 고려 항공만 이용해 왔습니다. 중국에서 중국 측과 접촉할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회담한 내용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먼저 보고하는 것이 순서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등에는 김 부위원장이 귀국한 뒤 외교 통로를 통해 방미 결과가 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박희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 부위원장으로부터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받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북미 관계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등장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는 이번 2차 회담 성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에게 흰 봉투를 건네받으며 환하게 웃음 짓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댄 스케비노 미 백악관 소셜미디어 국장이 SNS에 공개한 김정은 위원장 친서 전달 사진입니다. 거대한 크기로 각종 패러디까지 불러왔던 지난해 6월과 비교해보면 이번 친서는 A4 종이 크기로 작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결단의 책상이라 불리는 집무실 책상에 앉아 북측 대표단을 면담하는 사진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이 이번에도 친서를 가지고 갈 것이란 추측은 많았지만 백악관은 김 부위원장의 미국 방문이 끝난 뒤에야 친서 전달을 알렸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는 북미 관계가 고비에 빠질 때마다 이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비난 담화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취소를 선언한 뒤 김영철 부위원장은 첫 번째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6월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달 초 백악관 강요회의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보낸 멋진 친서를 받았다며 머지않은 미래에 회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친서는 실무 협상이 아닌 북미 정상 간의 담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북미 대화 재개가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의 전술적 승리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YTN 이진입니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을 나가 결백을 입증하고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들은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염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기자회견장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함께 입장한 손혜원 의원은 당적을 내려놓겠다며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손 의원은 지도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나가서 결백을 입증하고 돌아오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에 더 이상 부담 주지 않고 그리고 제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 결백에 관련 문제고 제 인생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해결을 하겠다. 하지만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들을 검찰에 고소하겠다며 첫 보도를 한 SBS뿐만 아니라 추가 의혹을 제기했던 기사 200여 건에 대해 수사 요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조사 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며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제가 0.001%라도 SBS와 다른 언론들이 하는 이야기에 관련이 있다면 검찰 조사를 통해 그런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 자리에서 저는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습니다. 내년 총선에 목포에 출마하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자신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정치권에 들어온 만큼 다시 국회의원이 될 생각은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목포가 지역구인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을 낙마시킬 만한 후보가 있다면 돕겠다며 이번 일로 설전을 벌였던 박 의원에 대한 앙금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손 의원은 문화재청과 목포시에 도시재생과 관련한 이야기를 수없이 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며 지위를 이용해 문화재 지정을 하고 이익을 봤다는 비판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목포의 역사와 문화, 도시재생을 위해 일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내려놓겠다는 손혜원 의원의 기자회견은 맹탕이었다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한국당 김숙래 원내대변인은 잘못을 시인하고 진솔한 사과를 기대했지만 고장 내놓은 건 사퇴를 모면하고자 하는 탈당에 불과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목포 지역 재개발 배후로 지목한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손 의원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며 자신도 목포 서산 온금 지역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지난 2017년부터 반대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손혜원 의원은 40년 경력의 광고 디자인 전문가 출신입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탁했고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 이름도 지었습니다. 거침없는 발언이 화제가 되기도 했던 인물이지만 험난한 길을 걷게 됐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손혜원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 7월에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의 홍보위원장으로 정치에 발을 디뎠습니다. 참이슬과 처음처럼 같은 유명 상표를 만들어낸 광고 디자인 전문가로 이름을 알린 손 의원은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직접 발탁한 것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특히 김정숙 여사와는 숙명여고 동창이기도 합니다. 손 의원은 입당 후 직접 당 이름을 더불어민주당으로 바꾸며 실력을 발휘했고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정청래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마포 을 지역을 물려받아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손 의원은 솔직하고 거침없는 성격으로도 유명합니다. 지난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당시 새누리당 이은재 의원과 거친 말을 주고받으며 설전을 벌였고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고. 나 정말 수준이 제대로 배웠어야 말이지 아는 게 그런 거밖에 모르잖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선동열 전 야구대표팀 감독을 증인으로 불러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후배들을 돕고 싶어서 특정 후배를 돕고 싶어서 아닙니다. 공정하지 않지만 이 후배들이 나름대로 우승하는데 도움도 되겠다 싶어서 공정하지 못한 결정 내린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아닙니다. 사과 못 하시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최근에도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에 대한 인신공격성 글을 SNS에 올렸다가 삭제하기도 하는 등 이슈마다 화제를 몰고 다녔습니다. 일부 언론들의 잇따른 의혹 제기에도 손 의원은 직접 SNS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거세게 반격을 가하며 조금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전통문화에 남다른 애정을 보여온 손 의원은 하지만 전통문화 지킴이라는 본인의 희망과는 반대로 투기 의혹 논란 속에 탈당과 법적 소송이라는 험난한 정치 행보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네, 밤사이 찬바람이 불면서 오늘 아침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고 나오시는 게 좋겠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6.8도로 어제 아침보다 4도가량이 낮습니다. 낮에는 따뜻한 서풍이 불면서 기온이 영상 5도까지 오르겠고요. 추위가 한결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충북 내륙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아침 철원의 기온이 영하 14.4도로 전국에서 가장 낮고요. 파주 영하 12.9도, 봉화 영하 9.7도 등 어제보다 4도에서 8도가량이 낮습니다. 낮 동안 맑은 가운데 온화하겠는데요. 서울 5도, 부산 9도, 광주 8도, 대전 6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중부지방에는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이후로는 뚜렷한 눈비 소식 없이 맑고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안과 영남 내륙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풍주의보까지 추가로 발효됐습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가 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일정이 오늘 결정됩니다.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이번 주 열립니다. 언제 열릴지, 또 어떤 판사가 그 판단을 내릴지 구체적인 일정은 오늘 결정됩니다. 심사는 영장 전담 판사 5명 가운데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이 없는 2명이 맡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박병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적이 있고, 임민성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핵심 실무자인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박병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나란히 기각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과거 법원의 판단을 분석하며 영장 심사 준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제 강제징용 소송 지연이나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유출 등 사법농단 각종 의혹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접 개입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물증으로 김앤장 독대 문건과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 이규진 부장판사의 업무 수첩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맞서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없고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등 줄곧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참석 의사를 밝힌 가운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는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이 고등학교 후배로부터 형사사건의 대법원 재판을 맡아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은 박 전 대법관의 고교 후배 이모 씨로부터 탈세 사건 상고심 재판을 맡아달라는 취지로 박 전 대법관에게 부탁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실제 해당 사건은 박 전 대법관이 속한 일부에 배당됐고, 주심은 박 전 대법관으로부터 법원 행정처장 자리를 물려받은 고용한 전 대법관이 맡았는데 2013년 말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빙상계 개혁을 위해 출범한 젊은 빙상인 연대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빙상계 성폭력 피해를 추가 공개합니다. 현역 선수로 알려진 피해자 2명은 기자회견장에 나오지 않고 익명으로 피해 사례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젊은 빙상인 연대가 예고한 추가 피해 사례에는 전직 국가대표 지도자가 가해자로 포함돼 또 다른 파문을 불러일으킬 전망입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올해 처음으로 기자 간담회를 통해 정책 기조를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추가 하락을 통해 더 안정화해야 하고 다음 달까지 혁신 성장 행보에 집중한 뒤 공정 경제도 제대로 챙기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실을 방문한 김수현 정책실장은 문재인 정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성과로 평가받는 시기에 들어섰다면서 민생의 엄중함을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의 기대가 이미 평가로 바뀐 시점에 들어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생과 민심의 엄중함을 언제나 마음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전공인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의 안정세를 넘어 추가적인 하락을 유도하는 정책 집행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김수현 실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꺾였지만 이게 최종적인 기대 수준이 아니라며 집값이 지금보다 더 안정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서민들에게 여전히 집값이 소득보다 너무 높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집값 안정 정책은 지속적으로 가져갈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금 폭탄 우려에 대해서는 집값이 오른 만큼은 반영돼야 한다는 게 국민 공감대라며 보험료나 기초연금 등 부가적인 영향은 최소한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혜원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목포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가격이 과도하게 오르면 도시재생사업구역으로 선정됐어도 중단되도록 제도가 갖춰져 있다면서 투기 문제가 발생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고용 부문에서 언제쯤 성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시기는 언급하지 않고 조기에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혁신적 포용국가를 강조하는 것이 정책 기조의 전환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는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3축이 문재인 대통령의 머릿속에서 한 번도 지워진 적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김수현 정책실장은 연초부터 다음 달까지는 혁신성장에 방점을 두고 그 이후부터는 공정경제와 사회안전망 작동도 챙겨나갈 것이라며 균형을 잃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손혜원 의원 투기 의혹 논란 등으로 소폭 하락했지만 2주 연속으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YTN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1월 3주차 주간 집계 결과를 보면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는 긍정평가 49.1%, 부정평가 45.6%로 나타났습니다.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0.5%포인트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0.8%포인트 오르면서 격차는 3.5%포인트로 줄어 다시 오차 범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주 중반 경제인 간담회와 현장 행보 뒤 51.7%까지 올랐지만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이 불거지며 다시 하락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59.9%로 긍정평가가 가장 많았고 60대는 잘못한다는 평가가 56.1%로 가장 부정적이었습니다. 특히 20대는 지난주에 이어 긍정평가가 3%포인트 올라 30대를 앞질렀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청, 호남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높게 나타났고 부산, 대구 등 영남과 강원 지역에서는 부정평가가 더 많았습니다. 정당 지지율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하락세로 돌아서며 39.8%를 기록했고 반면 자유한국당은 0.4%포인트 올라 24.3%로 올라섰습니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도 각각 0.1%포인트와 1.6%포인트 떨어져 6.3%와 7.5%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5일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여자 프로골프 LPGA 시즌 개막전에서 지은이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면서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지은이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끝난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 마지막 날 경기에서 한 타를 더 줄이면서 최종 합계 14언더파로 2위 이미림을 2차 차로 제쳤습니다. 지난해 3월 이후 10달 만에 올린 개인 통산 5번째 우승입니다. 동시에 32세 8개월인 지은이는 박세리가 보유한 우리나라 선수 LPGA 최고령 우승 기록을 다시 쓰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카풀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우여곡절 끝에 이번 주 공식 출범합니다. 카카오와 택시업계 견해차가 여전해서 접전을 찾는 데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조용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카카오의 카풀 시범 서비스 중단과 동시에 사회적 대타협 기구 참여를 결정한 택시업계. 이번 주부터 카풀 갈등을 풀기 위한 논의가 시작됩니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 참여와 관련하여 더 이상 사회적 갈등을 방치할 수 없다는 대승적 결단 아래 참여를 결정하였다. 대타협 기구엔 카카오와 택시업계, 시민단체가 함께 머리를 맞댑니다. 정부와 여당도 참여해 갈등 중재에 나섭니다. 택시를 살리는 쪽에 중점을 두고 택시를 통해서
이런 공유 경제와 4차 산업혁명의 그런 정신을 살리는 혁신 성장의 실마리를 택시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당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이지만 입장차는 여전합니다. 카카오는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하겠다면서도 승객들의 승차난 해소에 방점을 찍었고, 택시업계는 카풀은 곧 불법이라는 결론이 날 때까지 투쟁하겠다며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카풀 개방을 전제로 대타협 기구가 운영되면 대화의 장을 좌초시키겠다고 경고해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어젯밤 11시 25분쯤 경상남도 함양읍 광주-대구고속도로에서 갓길에 정차 중이던 6.5톤 트럭을 승용차와 SUV 차량이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SUV 차량에 타고 있던 1명이 숨지고 2 차량에 타고 있던 6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들이 갓길에 서 있던 트럭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군 상급자에게 반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병사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22살 민모 병사에게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민 씨의 표현이 무례하지만 사회적 평가를 저할 만큼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민 씨는 지난 2017년 군복무 당시 상급자인 A 대위가 정신교육을 위해 자신을 부르자 근무대장님 대화 좀 하자는 식의 반말을 여러 차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음료수에 진정제를 타 정신을 잃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강도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3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병원에서 처방받은 진정제를 찜질방에 있던 다른 손님의 음료수에 타서 정신을 잃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철거민 5명과 경찰 특공대원 1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 참사 10주기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용산 참사 10주기 범국민 추모위원회는 어제 낮 1시 반부터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마석 모란공원 열사묘역에서 추모제를 열고 과잉진압 책임자 처벌과 명확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추모제에는 유가족과 철거민 등 150여 명이 참여했고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나와 추모사를 전했습니다. 10년 전 용산 참사를 수사했던 당시 검찰은 철거민과 용역업체 직원에게만 형사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경찰에는 면죄부를 줬던 과거 검찰의 판단이 잘못되진 않았는지 진상조사가 진행 중인데 여러 잡음 탓에 진실이 묻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9년 검찰은 남일당 건물에 대한 경찰의 진압작전이 적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참사로 이어진 화재와 철거민 사망에 대해서도 경찰 책임은 없다고 봤습니다. 결국 농성자 20명과 용역업체 직원 7명만 재판에 넘겼습니다. 작전계획 수정의 적정성 여부와 사망의 결과와는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경찰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당시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석 달 동안 사전 조사를 거쳤고 7월에는 검찰 안팎의 인사들로 꾸려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본조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검찰 현역 고위 간부 등이 조사단에 외압을 넣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조사단을 상대로 민형사 조치를 운운한 것에 대해서 압박을 느끼고 조사 및 보고서 작성을 중단하겠다는 일까지 최근에 벌어졌습니다. 용산 참사 유가족들도 이런 의혹에 항의하면서 대검찰청 민원실을 점거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외부 조사단원 2명이 공정한 조사가 어렵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렇듯 참사의 책임 소재를 따지는 재조사도 사실상 좌초될 위기에 놓인 셈입니다. 공권력의 잘못을 제대로 밝혀 처벌하라는 유가족의 외침은 꼬박 10년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권력기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을 기회를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한국은행이 이번 주 새해 들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일단 기준금리는 동결 가능성이 큰데요.
금리보다는 지난해 성장률과 올해 경제 전망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태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좀처럼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 경제. 실업률이 미국을 추월할 정도로 최악의 고용 성적표를 받아든 가운데 소비와 투자 등 거의 모든 경제 지표마저 나빠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지난해 성장률 전망치를 2차례나 하향 조정했습니다. 연초 3%에서 2.7%까지 낮춰 잡은 겁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달성은 불투명합니다. 사실상 유일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수출마저도 연말에는 휘청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주력 수출 산업인 반도체, 특히 D램 수출 물가는 5개월 연속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실물 경기의 부진이 고용시장 불황으로 이어지면서 체감 실업률이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2% 중반대 성장률을 보이면서 경기의 저활력 흐름이 지속되었습니다. 이제 시선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에 쏠립니다. 한국은행은 이미 지난해와 같은 2.7% 성장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다만 미중 무역 분쟁 등 대외적 불확실성에 내수 부진과 인건비 상승 같은 내부의 악재가 겹쳤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상황이 나쁘다 보니 앞으로의 경기 흐름을 말하는 경기 선행지수가 무려 20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전반적인 경기 전망이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수출도 둔화됨에 따라서 기업들의 투자가 지난해에 이어서 마이너스 성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건설 투자마저도 위축이 되면서 우리 경제 성장세를 둔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기준금리는 연 1.75% 동결이 유력하게 점쳐집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선 상황에서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큰 금리 인상에 나설 이유가 없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논의합니다. 인사청문회는 앞서 지난 9일 개최됐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 후보자가 지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공명선거 특보로 일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반대해 무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가능한 빨리 마무리지어 지방분권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민주당 소속 14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올해는 예산 편성 단계부터 협의를 열어서 지역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정부 예산이 민생의 실핏줄까지 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도지사들이 현장 반장처럼 뛰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심리를 공유했으면 좋겠다며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한몸이라는 생각으로 시도지사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새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력 주자들이 보수 진영의 지지세가 강한 영남 지역을 잇따라 방문합니다. 최근 한국당에 입당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오늘 대구시당과 경북도당, 부산시당 행사에 참석해 지역 당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오세훈 당 국가미래비전 특별위원장도 오늘 오전 경남도당을 찾는 데 이어 오후에는 부산시당을 방문하고 내일은 울산시당을 찾을 계획입니다. 정우택 의원 역시 부산 수영구와 금정구, 진구 등 지역 당원협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천안함 세월호 구조작전에 나섰던 해군 심해잠수사 SSE 요원들로 구성된 해난구조전대가 혹한기 훈련을 펼쳤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바닷물에 맨몸으로 뛰어들어서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온몸을 꽁꽁 싸매도 모자랄 한겨울 추위에 맨몸 달리기에 나선 장병들. 군가를 부를 때마다 뿜어져 나오는 하얀 입김에도 각이 서 있습니다. 1초, 입수 준비, 완료된 보고. 준비 완료된 보고. 둘, 셋! 교관의 구령이 떨어지자 망설임 없이 바다에 몸을 던집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 속에서 오와 열을 맞춰 목청껏 부대가를 외칩니다.
해군 해난 구조전대 심해 잠수사 요원들의 혹한기 훈련입니다. 이번 훈련의 목적은 어떠한 극한 상황 속에서도 심해 잠수사들이 본연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 배양에 있습니다. 20대 청년 대원들뿐만 아니라 40, 50대 간부들도 열외는 없습니다. 물속의 온도는 대단히 차가웠지만 모든 일을 완벽히 완수해야겠다는 책임감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헬기를 동원한 항공구조와 고무보트 타기, 수중수색 등 실전 같은 훈련이 이어집니다. 1950년 해군 해상공작대를 모체로 하는 해난구조대는 2010년 천안함 폭침과 2014년 세월호 침몰 등 해양 재난 현장에서 선봉에 서왔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는 해군 특전부대와 함께 특수전 전단 아래 편제돼 언제든 작전에 투입될 수 있는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우리 국민의 대장암 발병률은 위암에 이어 두 번째지만 대장암 사망률은 위암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편하다는 이유로 검진을 기피하다 보니 조기에 발견되지 못하는 게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국민의 28%는 암으로 숨집니다. 이 가운데 대장암 사망자는 인구 10만 명에 17.1명으로 위암 사망자 15.7명을 추월했습니다. 대장암의 경우 발병률은 두 번째이지만 사망률이 위암을 넘어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기름진 식단과 운동 부족, 스트레스 증가 등으로 우리나라의 대장암 발병과 사망률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대장암 사망률을 낮추려면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매년 분변 자멸 검사를 하시고 그리고 거기 양성이 나오면 그러면 대장 내시경 검사로 꼭 확인하는 거. 이게 가장 표준적인 것이고 이거를 매년 잘 시행하시면 대부분의 대장암은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대장암의 조기 발견을 위해 만 50세 이상 국민의 경우 무료로 분변 자멸 검사와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번거롭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분변 자멸 검사를 받은 검진율은 지난해 20%에 불과했습니다. 대장암은 담배를 피우거나 직계 가족 중에 대장암 환자가 있는 경우, 과다한 음주, 붉은 고기를 많이 섭취할 경우 발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대장암 예방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서 담배와 술을 끊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경기도 안산에서 홍역 확진 환자가 3명 더 늘어났습니다. 경기도는 앞서 홍역 확진 판정을 받은 영유아 5명의 부모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영유아 5명이 모두 같은 어린이집을 다닌 것으로 확인돼서 원생 등 60여 명을 밀접 접촉자로 분류하고 추가 발병 여부 등을 살피고 있습니다. 보험 사기 적발 규모가 지난 10년 동안 3.6배 늘어났습니다. 보험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은 2017년 7,302억 원으로 2007년 2,045억 원에 3.57배에 달했습니다. 10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은 13.6%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 보험 사기 적발의 90%가량은 손해보험이고 그중에서도 자동차 보험과 장기 손해보험이 가장 많았습니다. 자동차 보험 사기는 주로 사고 피해를 부풀리거나 사고와 무관한 수리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또 실손 의료보험 사기가 늘어나면서 장기 손해보험이 전체 보험 사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 37%에서 2017년 42%로 커졌습니다. 보고서는 병원의 영업전담 인력이 무료 도수치료나 피부미용 시술 등을 미끼로 보험 사기의 공범을 모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행태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에서 빈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전국의 전기, 가스 시설 2,000여 곳에 대해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점검은 다음 달 1일까지 2주 동안 이어집니다. 안전점검 대상은 연휴를 맞아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1,200곳, 전통시장 500곳, 사회복지시설 300곳입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한 달이 됐는데도 꽉 막힌 교착 상태는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빅딜 제안을 거부한 민주당을 향해서 분노의 트윗을 쏟아내며 취임 2주년을 맞았습니다. LA 김기봉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존 최장 기록의 1배 반을 기록하며 한 달째를 맞은 미 연방정부 셧다운. 업무 차질로 인한 혼란과 불편이 곳곳에서 잇따르고 생계가 급해 전당포를 찾는 공무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I can say is imagine, put yourself in your shoes where imagine that you didn't get paid for a month. How would that affect you? 이런 가운데 현지 시각 20일 취임 2주년을 맞은 트럼프 대통령은 분노의 트윗을 쏟아냈습니다. 낸시 펠로시와 민주당은 범죄와 마약 문제는 관심도 없고 이기지도 못할 차기 대선만 노린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펠로시가 왼쪽으로 너무 기울어 급진파가 됐고 당내 좌파 세력이 두려워 통제력을 잃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했다며 낸시 조심하라는 직접 경고까지 날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셧다운 해법으로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 다카와 장벽 예산 맞교환을 제안했습니다. 3 years of legislative relief for 700,000 DACA recipients brought here unlawfully by their parents at a young age many years ago. 하지만 펠로시 의장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은 셧다운 중단이 우선이지 셧다운을 볼모로 하는 거래는 안 된다며 일축한 상태입니다. 더 나아가 이번 주에 장벽이 아닌 첨단 장비 등 다른 방식의 국경 보안 비용을 포함한 예산을 표결할 것이라고 밝혀 장벽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 의사도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LA에서 YTN 김기봉입니다. 이웃나라 마케도니아가 국호를 북마케도니아로 바꾸고 이를 그리스 정부가 승인하려 하자 불만을 품은 그리스인 6만여 명이 아테네에 모여 시위를 벌였습니다. 옛 유고 연방에서 독립한 마케도니아와 그리스는 작년 6월 마케도니아가 이름을 북마케도니아로 고치는 대신 그리스는 마케도니아의 나토와 EU 가입을 더 이상 반대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리스 의회는 오늘부터 합의안 비준을 둘러싼 토론에 착수하고 늦어도 오는 25일까지는 합의안을 표결에 붙여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그리스 시민들의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영국령 북아일랜드의 법원 앞에서 차량에 설치된 폭탄이 터졌지만 사상자는 없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9일 오후 8시 20분쯤 북아일랜드 런던데리의 법원 건물 바깥에서 차량에 설치된 폭탄이 폭발했습니다. 폭발물이 터지기 5분 전 경찰은 폭탄을 설치했다는 경고를 접수했고 현장에서 수상한 차량을 발견해 주민들과 호텔 투숙객을 긴급 대피시켜 폭발에 따른 사상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2명을 체포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멕시코 중부에서 일어난 송유관 폭발 사고 사망자 수가 73명으로 늘어났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또 최소 74명의 부상자가 치료를 받고 있지만 중상자가 많고 실종자 숫자도 명확하지 않아서 사상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폭발 사고는 기른 도둑들이 석유를 훔치려고 송유관에 뚫은 구멍에서 일어났습니다. 멕시코주 정부에 따르면 600명이 넘는 주민들이 기름을 담기 위해서 송유관 쪽으로 모여들었고 군과 경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폭발이 일어날 때까지 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월요일 출근길 아침 공기는 깨끗해졌지만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주말 동안 말썽이던 미세먼지를 찬 공기가 몰아냈기 때문인데요. 대신 반짝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 충북 일부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철원 기온이 오늘 아침 영하 13.6도까지 뚝 떨어졌고요. 서울도 영하 6.7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위는 오래가진 않습니다. 낮부터 추위의 기세가 금세 누그러져 풀리겠습니다. 서울과 철원이 모두 영상 5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은 종일 공기가 청정하겠습니다.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대기 확산이 원활해졌는데요.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출근길에 황사용 마스크는 필요 없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 중부 일부 지역에는 산발적으로 눈이 조금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강원 영동과 영남 지역 곳곳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영동 지방을 중심으로 바람도 강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겨울철 화재 예방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보다 4도에서 9도가량 내려가 있습니다. 서울 기온이 영하 6.5도, 춘천 영하 12.1도, 강릉이 영하 1.9도, 부산 영하 1.7도로 제주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영하의 추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이 껑충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5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와 강릉, 광주가 8도, 부산 9도, 울릉도와 독도는 6도, 청주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추위가 풀리고 당분간 한파 걱정은 없겠습니다. 이번 주는 비나 눈 예보도 없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다만 내일 다시 호남과 충남 등 서쪽 지역은 스모그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월요일 굿모닝 화이트는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아침도 부지런히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